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 귀신을 만날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늪과 같은 상황이 말이죠. 저는 이런 늪과 같은 답도 없는 역대급 콩가루 형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은 제 친한 동생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 동생은 꽤 유명한 광고회사에 다녔는데 본인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하나가 정말 괜찮다며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직장 동료가 연애를 쉰 지 오래돼서 외롭다고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나 봐요. 저랑 나이도 같고 회사에서 능력도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어찌나 추켜 세우던지. 30 중반에 들어선 저도 외롭기도 했고 친한 동생이 보여준 사진에 넘어가 소개를 받게 됐어요. 정말 훈남이었거든요. 그래도 사진빨이 좀 있겠지 하고 각오하고 나갔는데 웬걸 이목구비도 그렇고 분위기도 훈훈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상욱 씨가 아직 혼자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여자들한테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행기 태우시면 저 진짠 줄 알아요? 저는 남자들이 현정 씨를 아직 혼자 뒀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저야 이런 자리 아니면 현정 씨 같은 여자분은 꿈도 못 꾸죠. 상욱 씨 정말 아부 잘 하시네요. 제대로 된 연애는 20대 중반에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그 후로는 일에 집중할 나이였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혼자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여자가 살아남기 힘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더 일에 비중을 두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끝까지 남기 힘든 회사가 많으니까요. 승진이든 뭐든 다 그렇잖아요. 현정 씨는 작년에 대리 달았다고 했죠. 그런 회사에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심지어 말도 다정하게 하고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공감 능력 좋고 정서적으로 교감이 가능한 남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예비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예비 남편의 달콤한 말에 위로받으며 1년 8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예비 남편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제가 우선이었고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줬죠. 내일 워크숍이라고 했지? 서울 도착하기 전에 연락해. 데리러 갈게. 토요일이잖아. 주말인데 상욱 씨도 좀 쉬어야지. 괜찮아.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돼. 피곤하잖아. 몸이 힘들면 택시 잡는 것도 다 귀찮은 법이야. 어차피 그날 난 집에서 현정 씨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걱정 말고 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바로 튀어나갈게.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든지 일적으로 지방에 갔다가 오는 날이면 늘 먼저 데리러 가겠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늘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곤 했고요. 둘 다 회사 다니느라 바쁜 데이트는 주말에만 가능했기에 퇴근 후라도 조금 얼굴 보자고 했어요. 또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예비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는 걸 걱정해 꼭 자기랑 마시거나 술 마시는 날은 집에 가기 전에 연락해달라고 했죠. 직접 데리러 간다면서요? 저는 늘 지나친 걱정이라고 했어요. 내가 몇 살인데 그러냐고. 밖에서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과보 같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단순히 제 안전만을 걱정한 건 아니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 술자리에 남자가 있는지 항상 신경 쓰였어요.
혹시 남자가 섞인 술자리에 가면 30분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봤자 동창이나 회사 동료들 뿐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는지. 예비 남편의 다른 점들은 모두 좋았지만 이 남자 관련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점은 달갑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가면 집착과 구속의 연장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술 문제로 조금 사이가 서먹해진 와중에 한 번은 예비 남편이 제게 정말 대단한 이벤트를 열어줬죠. 한 번도 안 가본 술집 주소를 보내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데리러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 도착한 술집은 바텐더가 술을 직접 만들어주는 다형 술집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문에 정기 휴일이라는 푯말이 있는 거예요. 예비 남편이 오픈날을 착각했나 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욱 씨 나 도착했는데 여기 오늘 정기 휴일이라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 나 나갈게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무슨 소린가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정기 휴일 푯말이 걸린 문이 열리고 예비 남편이 나왔습니다. 상욱 씨가 왜 거기서 나와? 놀랐지? 일단 들어와. 마치 자기 가게인 양문을 잠그고 저를 안내하는 예비 남편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정기 휴일이 확실한 술집은 횡했고 저와 예비 남편밖에 없었죠. 예비 남편은 저를 바로 안내해 앉히고는 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왜 들어가? 아, 여기 내가 잘 아는 형 가게야? 오늘 정기 휴일인데 내가 술 좋아하는 애인한테 점수 좀 따려고 빌려달라고 했지. 오늘 마시고 싶은 거 뭐든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저번 주 주말에 그 형한테 바텐더 수업도 받았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현정 씨 위스키 좋아하니까 잭 다니엘부터 시작할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벤트였죠. 친한 형 술집 전체를 빌려 이벤트를 해주다니. 주말도 반납하고 칵테일도 배우고 말이에요. 전엔 그렇게 예비 남편이 아마추어의 솜씨로 열심히 만들어주는 술을 기분 좋게 마셨고 예비 남편도 만들면서 틈틈이 한잔했네요. 저희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 서로를 불편하게 했던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때 저는 예비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현정 씨를 구속하고 싶은 게 아니야? 현정 씨 인생인데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현정 씨가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라 술 마셨다고 실수 안 한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현정 씨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요즘 세상에 현정 씨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만약 일이 생기면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괜한 걱정이 많아서 그래. 미안. 이렇게 못난 애인이라서 앞으로 이 일로 현정 씨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게. 그런데 현정 씨도 한 번만 양보해서 술 마시는 나른 집에 들어갈 때 연락만 해줘. 나는 그걸로 만족할게. 알았지. 예비 남편의 말은 그의 걱정을 알고 또 그로 인해 제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공감해주면서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는지 그 진심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그간 조금 무심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더군요. 예비 남편의 이벤트 덕분에 저희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배려하면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섬세함 덕분에 저희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제가 이런 예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지나갈 즈음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과거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그러다가 문득 예비 남편이 예전에 만난 여자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연인끼리 가볍게 몇 명 만났냐고 묻기도 하잖아요. 나는 현정 씨 전에 진지하게 만난 사람은 한 명 있었어. 아, 진짜? 얼마나 만났는데? 한 5년. 5년? 진짜 오래 만났네. 난 오래 만나도 3년도 못 채웠는데. 근데 그게 말이 5년이지. 깨지고 만나는 걸 반복했어. 솔직히 끝도 별로 안 좋았고.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에휴, 지금 말해서 뭐해? 좋은 기억도 아니고. 아, 근데 이건 확실하다. 뭐가? 5년 만난 그 여자보다 1년 만난 현정 씨한테 더 확신이 가. 내가 결혼할 여자구나 하고 말이야. 뭐야? 이거 전애인이랑 나랑 비교하는 거야? 아니, 비교가 아니라 내 진심이야. 그 여자랑 만날 때는 한 번도 결혼이라는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오래 만나서 의무감으로 언젠가 결혼하겠지 했었지.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없었어. 그런데 현정 씨한테는 확신이 가. 결혼한다면 현정 씨랑 하고 싶어. 그때 이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저와의 미래에 확신을 갖는다는 말에 저 또한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로 저와 예비 남편 사이의 결혼 이야기는 구체화됐고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비 남편과의 결혼에 큰 고민은 없었답니다. 결혼할 남자에 대한 고민은 없었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네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저희 자매를 키우셨거든요. 도배 기능사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밖에서 도배를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시고 집에서는 저와 동생을 돌보며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자매와 아버지 사이의 유대감은 참 특별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의 하나뿐인 부모님이자 때로는 인생의 선배, 또 뭐든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아버지께서 장녀의 결혼 소식의 기쁨보다는 허전함과 서운함을 느끼셨나 봐요. 30을 훌쩍 넘긴 딸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하신 말씀이 이거였으니까요. 무슨 벌써 결혼이야? 지금 내 나이에? 아빠 큰딸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40. 그건 어느 나라 계산법이냐? 37이 무슨 내일 모레면 40이야? 만으로 치면 36 아니지. 너 생일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35이네.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만난 지 이제 1년 지났다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놈이 결혼하자고 보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나도 그 사람도 결혼할 때가 되기도 했고 또 한다면 그 남자랑 해야겠다 싶어요. 결혼할 때가 어딨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참, 너도 요즘 애들스럽지 않게 뭐 그런 걸 따지니? 아빠, 나 요즘 애들 아니에요. 아빠나 날 애로 보지? 아빠 큰딸 어른이야. 어른, 아버지는 계속 제 나이를 생각하면 아깝다. 아깝다 한숨처럼 말씀하시다가 끝내 서운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일찍 어른이 됐어. 너무 일찍. 부모한테는 자식이 얼마나 나이를 먹든 그저 애처럼 보이고 결혼한다고 하면 서운한 거야. 내 평생을 바쳐 애지중지 키운 딸이 홀랑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한테 간다고 하면 어느 나라 왕자라고 해도 내 딸이 아깝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도 어딘지 울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희 자매를 어떻게 키우신지 잘 아니까요. 더우면 더운 곳에서, 추우면 추운 곳에서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며 딸들은 그저 고생 안 하고 살길 바라셨던 분이니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 얼굴 한번 보세요, 라며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 나중에 라는 말로 미루시다가 끝내 예비 남편을 집으로 초대해 만나보기로 하셨죠. 예비 남편은 제가 우리 아빠가 벼르고 있다 라는 경고를 듣고 잔뜩 긴장해서 모든 예비장인 어른 마음에 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평소 회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광어부터 참치, 그때 제철이었던 방어까지 새벽 택배로 받아 바리바리 싸서 왔더라고요. 아버지는 예비 남편이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아주 맨 눈으로 살펴보셨어요. 입은 허허 웃고 있지만 아주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손님이니 아버지는 평소 솜씨를 발휘해 음식을 준비해 두셨고 예비 남편이 선물로 가져온 회까지 차려서 셋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먹네.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먹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 들으니까 다행히 제가 조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직 멀었어. 아오, 아빠 제발 밥은 편하게 먹게 해줘요. 상욱 씨, 우리 아빠 농담하는 거야? 농담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만큼 제가 편하게 느껴지신다는 건데 장인어른 저는 그 어떤 장난이나 농담이라도 아주 환영합니다. 다소 무뚝뚝한 저의 아버지 대구에도 그저 서글서글 웃으면서 모든 대답을 잘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 정도 노력이라면 우리 아버지도 안 넘어가고는 못 베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시름 덜었네요. 생각보다는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라서 인사드리는 자리가 잘 마무리됐다고 만족스러웠는데 식사도 잘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눈 후 저녁에 예비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어딘지 저희 아버지 표정이 무표정하시더라고요. 분명 예비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잘 웃으시고 말도 잘하시던 분이 예비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깊이 생각에 잠겨 계신 표정을 지어서 괜히 불안해졌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아직도 내 딸 데려가는 놈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잘 웃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아주 바르네. 그죠? 괜찮죠? 아빠 큰딸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런데 예비 남편을 칭찬하는 말에 잔뜩 상기됐던 기분이 아버지의 미심쩍은 말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말에 숨을 죽이고 아버지가 하실 뒷말을 기다렸어요. 근데 뭐요? 아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현정아, 아빠가 너 어렸을 때부터 뭐라 하든 뭐야? 결혼 늦게 하라는 거요? 그게 아니고 소리장도 웃는 나대 칼을 숨긴다고 늘 실없이 잘 웃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유, 아빠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상욱 씨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잘 웃는 거지. 왜? 같이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말도 잘해서 같이 대화하면 재밌고요. 그게 왜 그러겠냐?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 방심하는 법이야. 아, 그리고 아빠 눈에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현란하고 거창하게 하더라. 군더더기가 너무 많고 너무 꾸미는 것 같아. 에이,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나쁜 뜻은 없어요. 그래, 한 번 본 아버지보단 몇 년 만난 내가 더 잘 알겠다만 그만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아빠,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니에요?
만나기 전부터 미운 사위 취급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럴까? 아휴, 현정아. 지금 결혼을 엎으라는 게 아니야? 헤어지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생각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뜻이다. 급하면 체하는 법이야? 분명 아버지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결혼이란 중대사를 한다는 게 좀 이르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서로의 속을 잘 모르는데 고작 1년 만난 남자와 평생 살 각오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이런 아버지의 말을 그저 소중한 딸을 쉽게 보내기 싫은 아버지의 걱정이겠거니 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걸 원하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이미 두드릴 돌은 거의 두들겼다고 생각을 했네요. 하지만 그건 다 저희 오만이고 착각이었죠. 전에 그 돌다리를 두들기다 못해 한번 뽑아봤어야 했습니다. 내가 고른 결혼할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저는 아버지의 권유에도 멈추지 않고 결혼을 감행했어요. 아버지가 흔쾌하게 승낙만 안 하신 거지 반대하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저의 단호한 모습에 끝내 그럼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 이제 순서대로 착착 진행하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나 그날 뭐 사가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뭐 좋아하셔? 그게 신경 쓰지 마. 그냥 식사하고 먹을 디저트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도 성의가 보여야 하잖아. 아, 상욱 씨 형님이랑 남동생도 그날 집에 있다고 했지. 그 2명은 신경 쓰지 마. 현숙애는 그냥 옆에서 밥만 먹다 방으로 들어갈 거고 형은 안 올 수도 있어? 뭐야?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상욱 씨는 우리 집에 온 날 집에도 없던 혜정이 먹으라고 마카롱도 사다 줬잖아. 그건 현정 씨랑 여동생 사이가 좋잖아. 우리 형제는 서로 대면의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러니까 현정 씨도 그냥 대면 하면 돼. 나랑 똑같이 예비 남편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예 제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예비 시댁 가족분들이 각기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나 과일을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는데 예비 아주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도련님 얼굴만 뵙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은 예비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아가씨를 만났냐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비 도련님이 좀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았었고요. 서로 양가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두 집 어른들 모두 회가 좋겠다고 하셔서 고급 일식집을 예약했었죠. 그날은 제 동생도 또 못 만났던 예비 아주버님도 참석한다고 해서 더욱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다들 그렇듯이 서로 자식들 칭찬하고 가볍게 사는 얘기도 하면서 식사를 했었네요. 사부인께서는 아주 든든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잘 큰 아들들이 3명이나 집을 지키다니 어디 경우 없지 부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다들 커서 지들 먹고 살기 바쁘죠. 우리 챙길 시간이 어디 있나요? 사내 녀석들만 바글바글거려서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칙칙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돈 어른이야말로 밥 안 드셔도 배부르시겠어요. 맞아요. 저도 늘 딸을 원했는데 셋째 제 가졌을 때는 영락없이 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라서 팔자려니 했어요.
딸들 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로 자랐으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겠죠 아유. 그렇게 칭찬하시니 지금까지 사돈 내외 앞에서 이것저것 양껏 주워 먹은 게 민망해지네요. 당연히 대화는 아버지와 예비 시부모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간간히 맞장구를 쳤고 제 여동생은 예비 시부모님이 하는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을 했죠. 딱 한 명 참 입을 떼지 않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예비 남편의 형제 예비 아주버님이었네요. 예비 도련님은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말수가 적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비 아주머니마저 이렇게 입이 무거울 줄은 몰랐네요. 아니, 입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 식사만 하더라고요. 일행이 아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이죠. 혼자 반주하러 온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비 아주버님은 연신술을 마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이 의아해서 간간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셨죠. 아니, 우리 사돈 총각은 술도 시원하게 잘 마시네요. 개인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주 잘 된다고. 얼마 되지 않은 스마트 개발 업체입니다.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고요. 첫째가 공대를 나와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건 알았는데 아예 회사를 차릴 줄은 몰랐어요.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개인 사업한다고 했을 때 철렁했었죠. 사업이란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리 잡고 잘하고 있으니 천만다행이죠. 저나 이 사람이나 무슨 이 스마트폰 이거에 관련된 회사라는 건 알아도 아직도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들고만 다니지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딱 이 두 가지만 합니다. 그래도 참 첫째 아들이 잘 돼서 둘째도 또 셋째도 잘 보고 자란 거겠죠. 저희도 큰딸인 현정이가 엄마도 없이 참 잘 자라줘서 둘째도 그 모범을 보고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예비 시아버지께서 자식들 얘기하며 술잔을 부딪히는데 그 순간 이런 작은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예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는 말에 맞춰 나온 비웃음이었죠. 양가 어른들의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맞은편에서 들렸거든요. 바로 예비 남편이 낸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사람이 왜 웃지 뭐가 웃기다고 딱 저 부분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을까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분명 별것 아닌데 맨날 생글생글 사람 좋게 웃는 사람이 자조적인 코웃음이라니 이상하잖아요. 저 말고는 그 웃음을 듣지 못했는지 어느새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저는 맞은편에 있는 예비 남편의 얼굴을 흘기 쳐다봤습니다. 마치 이전에 본인이 낸 웃음이 없는 일인 양다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눈을 돌렸는데 예비 남편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예비 아주버님이 굉장히 차가운 눈빛으로 예비 남편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바로 다시 식탁으로 눈을 옮겨서 술을 들이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여지시나요? 예비 남편은 본인 형제들이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라 아예 사이가 안 좋은 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에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날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골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이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근데 형부랑 형부네 형이랑 되게 사이 안 좋아 보이더라.
둘 사이에 찬바람이 불 정도였어. 그렇지 너도 그렇게 느꼈지.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안 친하대. 성격이 완전 딴판이라서 그 정도가 아니던데 아예 눈도 안 마주치더라. 내 생각에는 분명 뭔가가 있어. 언니도 확인해봐. 결혼하고 나중에 중내사내하는 형제 있는 거 알게 되면 언니만 손해지 같은 식구 사이에 그렇게 얼굴 붉히는 사이에 있다는 건 먼저 알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건 그렇죠. 확실히 눈도 안 마주칠 정도로 사이가 아주 나쁜 형제가 있다면 먼저 아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비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상욱씨, 혹시 상욱씨 형님이랑 동생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 왜 그래 보였어? 조금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고 되게 남처럼 있어서 남 같은 거 맞아. 그 정도로 못할 사이가 아니거든. 왜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현정 씨는 동생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모를 거야? 남자 형제들은 거진 다 그래. 우리 집 형제들이 조금 더 사이가 좋지 않은 거긴 하지만 특히 형이랑은 명절에도 잘 안 만나긴 하지. 그래도 형보다는 동생이 좀 더 편해. 아무래도 그리고 형이 뭐라 해야 되나? 첫째라서 부모님 기대랑 사랑 지원을 다 받아서 좀 이기적이야. 나랑 동생은 같은 형제로 취급도 안 해. 그 정도야? 원래 반대 아닌가? 막내들이 부모님 사랑 독차지해서 철이 덜 든다고 하잖아. 우리 집은 반대야. 모든 관심은 장남 차지였거든. 동생이야. 뭐 막내라고 따로 관심 받았는지 몰라도 난 둘째라서 사이에 껴서 찬밥 신세였어.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랄까 그런 게 없어? 그렇구나. 상욱 씨가 둘째라서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맞아. 그러니까 현정 씨가 나랑 결혼해서 나 많이 예뻐해줘야 돼. 난 부모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애정 결핍이니까.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날 그 코웃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니까 제가 뭐라 말을 할 입장도 아니었고 예비 남편 나름대로 쌓인 게 있을 테니까요. 예비 남편은 본인 형제들 일이고 또 싸움이나 갈등이 생길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절 안심시켰죠. 저는 이 정도면 돌다리를 두들길 대로 두들겨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못내 마음에 걸렸던 예비 남편의 형제들 얘기를 들었으니 됐다고요. 근데 저는 돌다리를 두들긴 게 아니라 그냥 슬쩍 만진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냥 돌다리가 있다는 걸 인지한 수준이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제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요. 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이 나와 돌리고 드레스를 고르는 웨딩 촬영까지 끝났어요. 그렇게 제 결혼식이 딱 일주일 남았을 때 예비 남편은 예비 시부모님의 호출로 퇴근하자마자 본가에 간다고 해서 저를 회사로 못 데리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혼자 퇴근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중이었죠. 그런데 회사 앞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한 번 마주쳤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뇌리에 박힌 사람 바로 예비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제가 먼 발치에서 놀라 굳어 있는데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예비 아주버님도 저를 보곤 바로 다가오더라고요. 현정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무슨 일이라 혹시 업무차 지나가던 길인가요? 아니요. 현정 씨한테 따로 할 말이 있어서 급작스런 방문이지만 이렇게 찾아왔어요. 혹시 시간 되면 제 얘기 좀 들어줄래요? 정말 긴히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짐짓짐지하고 단호해 보이는 예비 아주버님의 말에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를 할 카페로 향하는 동안 예비 남편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문자라도 남기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예비 아주버님 눈치가 보여 보내지도 못했었네요. 비교적 한적한 카페에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올 정도로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상욱 씨는 안 와요? 아니요. 상욱이는 몰라요. 애초에 그걸 생각하고 오기도 했고요. 상욱이 오늘 부모님 호출받고 갔죠 본가에. 네 맞아요. 근데 왜 그걸 혹시라도 회사로 마중 나온 상욱이랑 마주쳐도 곤란하고 현정씨가 상욱이한테 제가 방문한다는 걸 알려도 곤란하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별의별 상상으로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건가? 내 동생에겐 너 같은 여잔 어울리지 않다고 제가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자 예비 아주버님은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노란 종이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더군요. 이게 뭐죠? 안에 한번 봐요. 그리고 현정 씨가 직접 판단해요. 알아서 하라는 듯한 말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 종이봉투를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왔었거든요. 호기심이 개구리를 죽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향한 본능적인 끌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살짝 흔들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열었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상상한 막장 드라마는 막장도 아니구나. 바로 이게 막장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죠. 예비 아주버님이 건넨 종이봉투에는 한 뭉치 정도 되는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일주일 뒤에 저와 결혼하는 남자 바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진 속 인물이 예비 남편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저는 차갑게 식는 피를 느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저한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상욱이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예요. 아니, 다시 만나는 여자라고 해야겠죠? 다시라고요. 상욱이가 현정 씨 만나기 전에 5년 만났던 여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있었죠? 5년 만난 여자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그전 애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폭로를 들은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사진 속의 여자는 예비 남편보다 최소 10살은 더 많아 보였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와중에 이상하이 많지 날카롭게 이성이 깨어났어요. 지금 제 눈앞에 예비 남편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은 예비 남편과 적대적인 사이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장 이 여자가 누구냐고 언제 찍은 거냐고 묻는 것보다는 그 의문을 해소하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이게 저랑 만나는 도중 찍은 거라는 걸 어떻게 믿죠? 예전 사진일 수도 아니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치거나 아무 감정 없이 만난 사진일 수도 있잖아요. 사진 제대로 안 봤죠. 자세히만 봐도 얼마 안 된 사진인 건 알 수 있어요. 또다시 만나지도 않는 인간들이 차 안에서 입을 맞추거나 관광지 호텔 앞에서 사진이 찍히지 않죠. 담담한 예비 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손 안에 있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둘은 차 안에 앉아 서로 손깍지를 끼고 서로의 손등에 입을 맞춘다든가 팔짱을 끼고 건물로 들어가는 등 누가 봐도 연인인 분위기를 확실히 풍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 예비 남편이 입은 코트. 어쩐지 낯익은 코트를 살피니까 이건 제가 만난 지 300일이 되는 기념일에 사준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내가 거금을 들여 사준 코트를 걸치고 5년 전 애인과 함께 껴안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입을 코트 안에 그 여자를 품고 있으면서요. 제가 할 말을 잃고 사진을 탁자로 내려놓으니까 기다리고 있던 예비 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어요. 현정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벌써 충격받기엔 일러요. 지금 그 사진 속의 여자 딱 봐도 상욱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상욱이가 대학 막 졸업하고 일하면서 만난 연상 여자거든요. 일하면서 사람 만나 연애하는 건 보편적인 일 아닌가요? 나이 차이도 뭐 어디서 일하면서 만났느냐가 중요하죠. 상욱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돈벌이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쏠쏠한 곳에서 일했거든요. 상욱이 호스트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상욱이 손님이었고요. 호스트와 손님이라는 단어에 제 멘탈이 그대로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만났던 여자가 가게에서 돈 받고 술시중을 들었던 손님이었다니? 아니, 제가 지금 이 대화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눌러야 하는 거죠? 바람 호스트 손님과의 5년 연애 잠깐만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상욱 씨가 저랑 만나는 사이에 이 여자랑 만났다는 건 사진을 봐서 믿을 수밖에 없어도 호스트라니 제가 그걸 뭘 보고 믿냐고요? 종이봉투 안에 있는 A4 용지 확인해요. A4 용지 종이봉투에 뭐가 남아있었나 하고 더듬더듬 봉투를 열었는데 한 장뿐이라서 봉투의 바싹부터 사진을 꺼낼 때 안 나왔더라고요. 저는 애써 손을 떨지 않기 위해 천천히 종이를 꺼냈고 당장 이 종이를 한 번 본 눈을 어디서 구해서 바꿔 끼고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종이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가 캡처된 게 프린트되어 있었고 거긴 호스트바의 소위 선수라고 불리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화면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예비 남편의 사진과 함께 프로필이 나와 있었죠. 예비 남편은 달콤한 대화의 신이라는 타이틀로 한껏 요란하게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종이를 그저 보고만 있으니 가만히 있던 예비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원 전용 호스트바라서 회원 아이디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예요. 오래돼서 지금은 사이트 자체가 없지만 상욱이가 일했던 그 당시 화면을 남겨놓은 겁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돈은 꽤 벌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도 다 갚기도 했고 또 같이 일했던 형은 이때 모은 돈으로 종로에 번듯한 술집을 내기도 했다고 하니까 믿든 말든 현정씨 목이지만 나는 남의 집 귀한 딸인 현정씨가 아무리 제 동생이라지만 이런 과거를 갖고 바람까지 피는 사기꾼하고 엮여서 후회하지 않길 바래요. 분명 제 눈앞의 증거들은 믿고 말고 할 게 아닌 그냥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예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거, 또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거, 이 커다란 두 가지 줄기가 말입니다. 결혼이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서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확실히 선택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일 뿐인데 눈앞에 수천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의문은 왜 이 눈앞의 남자가 생판남인 제게 동생의 더러운 진실을 말하냐 이거였죠. 분명 예비 아주버님은 예비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예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이기적이고 거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왜 그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생의 결혼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고 이 점 때문에 제 눈앞의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찬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키고는 바짝 마르는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 지금 저한테 준 이 증거들을 그저 인간적인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제가 상욱 씨한테 듣기로는 형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듣기도 했고 그런 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동생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 저를 이용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동생이라도 저 같은 생판남이 그런 동생을 만나서 팔자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애써 침착하게 한자 한자 내뱉는 제 말에 예비 아주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니,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몇 초 아니 몇 분이 지났을까? 예비 아주버님은 제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더군요. 현정 씨가 어떤 의심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상욱이가 우리 형제에 대해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도 대충 짐작이 가고요. 근데 상욱이가 말한 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분명 우리 부모님이 장남인 제게 관심을 더 기울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다 그만큼의 기대와 부담감을 동시에 받기도 했어요. 장남이라서 기대가 높았고 해내야 하는 것도 많았고요. 상욱이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부모님 눈밖에 났었어요. 담배 술 싸움 그런 걸로 어머니는 매달 학교로 불러가셨고 강제 전학도 한 번 갔었고요. 분명 똑같이 키웠는데 그런 자식하고 말 잘 듣고 앞가림 잘하는 자식하고 솔직히 부모도 사람인데 말이 다르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창욱이 그 자식은 그거 하나를 못 견뎌 했죠. 가르침도 잔소리도 모두 형인 저와 비교해서 부모님의 차별과 편애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편애의 대상이라는 저도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고요. 상욱이 오늘 부모님한테 호출당한 것도 저한테 빌려간 1억 안 갚고 모른 척해서 그런 거예요. 1억이요. 그것 말고도 많아요. 1억은 나 따라서 사업 시작한다고 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고요. 어차피 몇 년 사이에 다 말아먹었지만 내가 사업 시작하고 돈 좀 벌면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손 벌리는 놈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괜한 죄책감이 있어서 따지지 않고 빌려줬었고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모른 척하니까 이걸 아는 부모님 속은 타들어가죠. 지금 사업 접고 눈 낮춰 회사 들어가 조용히 살지만 그 전에 상욱이가 벌인 일 수습하는 건 다 저랑 부모님이었어요. 그런 놈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제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여지껏 들어온 예비 남편과 예비 아주버님의 관계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혼란은 더 커져갔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자 마지막 말처럼 예비 아주버님은 말을 했죠. 이번에 현정 씨랑 결혼하면서 나한테 5천만 원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도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 싶었던 거지. 동생한테 복수한다고 현정 씨를 이용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현정 씨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 내 동생이란 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생 속고 산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니까요. 그 손님이었던 여자는 나도 몇 주 전에 본가에 갔다가 본가 앞에서 둘이 차 안에 있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때 분명히 결혼한다고 한 여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 붙인 것도 있었고요. 둘이 붙어 있는 사진을 찍은 건 3일 전이 마지막이에요. 결정은 물론 현정 씨 몫이지만 난 정말 현정 씨가 이런 놈이랑 결혼으로 저당 잡혀서 평생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무엇보다 혼자 현정 씨를 키운 아버지께 못할 짓 아닌가요? 그 말을 남기고 예비 아주버님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제게 예비 남편의 바람 현장 사진과 과거 모습이 프린트된 종이 끝없는 절망감을 남긴 채 말이죠. 그렇게 몇 분을 혼자 앉아 있었는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3분 정도 고민을 하자 목적지는 분명해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당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겠다는 걸 말이죠. 그래야 후회도 괜한 정도 안 남겠다 싶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이제 막 본가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카페에서 예비 남편의 집으로 가면 얼추 도착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뭘 아는지 전혀 모르는 예비 남편은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지하철을 탔으니 집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차창에 까만 하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커다란 중대사를 어떻게 정리하지?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최선일까? 혹시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지, 지금 여기서 내가 오해한 게 어딨어? 어쨌든 본질은 하나인데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내가 지금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나도 잊을 뻔했었네요. 그렇게 상념의 고개를 넘어 예비 남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퇴근이 한참 지난 시간에 차를 타고 온 예비 남편은 저보다 더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백치 상태인 남자는 제 얼굴 표정을 읽을 새도 없이 그저 좋다고 해벌쩍 웃더군요.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서자 피곤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예비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자고 갈 거지 지금 퇴근한 거야? 오늘 야근 없다며? 야근은 아니고 밖에서 만났으니까 외근이겠네. 외근 나간 시간이 지금 끝난 거야? 우리 현정 씨 진짜 고생했네. 고생은 무슨? 상욱 씨가 고생했지. 형한테 빌린 1억 언제 갚을 거냐고 부모님한테 잔뜩 시달리다가 나왔을 거 아니야?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예비 남편이 멈칫굳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분명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는데 어딘지 칙칙하고 탁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로 말이죠. 현정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상욱 씨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 그 또래에는 엄두도 못 냈을 일도 하고. 아니 손님을 어떻게 꼬셨길래 5년을 만난 거야? 심지어 그 여자가 상욱 씨를 못 잊고 다시 만나자고 찾아왔잖아. 아니지. 누가 먼저 찾아갔는지 나는 모르지. 와. 지금 내가 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어? 난 처음 들었을 때 한 번에 못 알아먹었거든. 지금 어디서 뭘 듣고 그러는 거야? 누구 만났어? 대체 누구겠어? 상욱 씨도 알잖아. 누가 상욱 씨의 과거를 모조리 알고 그걸 이용해서 결혼을 망하게 하려고 하겠어. 누가 그럴 정도로 앙심을 품고 있는지 당사자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지금 상욱 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구야? 당장 해명을 하고 부정을 해도 모자를 파내 재물음에 반사적으로 눈알을 또르르 돌려서 그 인물을 찾고 있는 남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알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작게 말하는 겁니다. 형 만났어. 그게 지금 상욱 씨가 나한테 할 말이야. 나 만나면서 5년 전에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 만나 당장 저번 주까지 모텔에서 만난 것도 그 여잔 상욱 씨가 호스트바에서 일하다가 만난 손님이라는데 여기서 지금 나한테 그 진실을 알린 사람이 중요해. 아니 현정 씨 잠깐만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말하겠는데 나 당신 형한테 상욱 씨가 그 여자 만나는 사진이랑 호스트바에서 일할 때 그 사이트에 올라온 화면까지 다 확인했어. 현정 씨 지금 그걸 믿어? 어려서부터 지 잘난 맛에 살고 동생은 인간 취급도 안 한 인간이 하는 말을 믿냐고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야. 나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말 보고 싶고 솔직하게 말해. 정말 이제 거짓말 한 톨 안 보태고 다 말해. 당신이 당신 형한테 1억 넘는 돈 빌린 것도 이번 결혼을 빌미로 5천만 원도 받으려고 한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다 말해. 여기서 진실을 숨기려고 다른 거짓말하면 나 정말 더 화날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
숨을 고르면서 또박또박 말하는 저를 보고 예비 남편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마치 당장 몸에서 열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사람처럼 목에 건 넥타이도 풀며 할 말을 고르더군요. 허리를 숙이다가 거실 소파에 걸터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굴을 몇 차례 세수하는 것처럼 닦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킨 채 그 무겁디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거랑 거기서 만난 손님하고 5년 만났던 거, 그리고 당신 만나면서 그 여자 만났던 것도 다 진짜야? 그래, 잘 있어? 결혼식장은 내가 다 취소할게. 잠깐 기다려봐. 현정씨 잠깐만 내 말 좀 더 틀어줘. 제가 바로 뒤돌아 집을 나가려고 하자. 예비 남편은 무릎을 굴려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붙잡힌 다리를 한 번 보고 조용히 예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표정으로요. 그걸 알았는지 예비 남편은 제 다리에서 손을 거두고 침을 삼키고 말을 하더군요. 호스트바는 나도 정말 너무 어려서 뭘 몰라서 이랬던 거야? 근데 더러운 짓은 안 했어? 그냥 거기서 여자 만나서 잠깐 만난 거지. 잠깐이 5년이니 참 길기도 하구나. 맞아. 5년 만났지. 근데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때 말했잖아. 오래 만나도 결혼 생각도 없었고 만나고 헤어지고 해서 실제로 연애한 건 5년도 안 된다고 정말이야? 아무 의미 없는 여자였다고. 근데 그 의미가 나 만나면서 생겼나 봐. 나랑 결혼 앞두고 갑자기 애틋하게 만난 거 보면 진짜 믿을지 모르겠는데 나 정말 사람 살리려고 만난 거야? 그 여자가 몇 달 전부터 다시 안 만나주면 후회할 거라고 내 눈앞에서 가족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놔둬? 정말 사람 하나 살린다고 내가 현정 씨 뒤에서 그런 짓 하고 나도 알아? 내가 바보지 그냥 놔뒀어야 했는데 그냥 완전 미친 여자라니까. 근데 잠깐 만나 잘 달래서 끝내려고 했어? 정말이야. 결혼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려고 했다고.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진짜 네가 계속 나 바보로 알고 헛소리 하니까 말이 험하게 나가잖아. 지금 네가 말한 게 다 사실이라면 너는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을 때 나한테 알렸어야 해. 어떻게 되든 결혼할 나한테 모든 사실대로 말했어야 한다고. 그 여자랑 손잡고 모텔에 가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내가 등신이지. 내가 그랬으면 안 됐어. 근데 나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정말이야. 나 믿어줘. 그리고 형이 말한 거 다 100% 믿을 만한 거 아니야? 봐봐. 지금도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봐서 현정 씨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잖아. 이기적인 인간은 남이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한 꼴을 못 봐. 야, 이기적인 인간이 너한테 1억 주고 손 놓고 있니? 손을 놓긴 몰라. 이번에 아버지한테 내가 돈 안 갚는 것도 일러 바친 게 형인데 그리고 나도 할 말 많아. 형 지금 하는 사업 자금 다 누가 줬는데 다 우리 부모님 돈이야? 나한테도 올 수 있었던 돈 죄다 지 사업에 끌어다가 써놓고 그렇게 번 돈 내가 좀 쓰면 안 돼? 나도 우리 부모님 돈 쓸 권리 있고 자격 있어? 그 돈 가져다가 불린 거니까 그 지분이 나한테도 있는 거라고 마치 한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악다구니를 쓰며 내뱉어내는 예비 남편을 보며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그 남자는 대체 어디 갔을까 하는 씁쓸한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예비 남편은 본인도 조금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아, 지금 우리 헤어지면 형 그 인간 뜻대로 되는 거야? 지보다 먼저 결혼하는 동생 보고 배 아파서 이딴 짓 하는 거라고. 지금 현정 씨가 나랑 헤어지면 그 인간한테 보기 좋게 이용당하는 꼴이라고. 아니, 이용당하는 건 네 엿보지 내가 아니야? 나는 부수적으로 내 인생 구제한 거야? 내가 지금 당신이랑 헤어지는 건 더러운 과거 감추고 심지어 그 과거에 만난 여자 현재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 당신의 그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모습 때문이야. 괜히 당신 형 끌어다가 피해자인 척하지 마. 당신은 그저 본인 업보에 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마침 앞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진 멍청한 인간일 뿐이야.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 아니 한때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의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다 쉬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늦게까지 연락 없이 들어오지 않는 다 큰 딸을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려서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동생까지 깨서 나와서 제게 달려왔네요. 저는 이제 다 끝이라고 다 끝내고 왔다고 하면서 모든 일을 설명을 했고 아버지와 동생은 쌍욕을 하다가 나중엔 저와 함께 울면서 저를 위로해줬죠. 잘했다고 셋이서 얼싸안고 드라마란 드라마는 다 찍었었네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시간 내서 그 인간에게 위약금을 포함해서 부담해야 하는 결혼 비용을 정리해 문자로 보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는 쪽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게 도리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냈던 돈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일주일 내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 문자에 득달같이 전화를 하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말을 더 섞어서 설득을 하려는 것 같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대화를 하자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저는 그냥 문자 한 통 보내고 끝냈습니다. 너 호스트 선수 출신인 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면 계속 어디 매달려봐라. 난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 너만 협조한다면 일주일이야. 그 기간 지나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 후로 핸드폰은 잠잠하더군요. 그 더러운 과거가 소문나는 게 무섭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날은 오전 반차를 내고 내리 잤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이 풀리니까 잠이 제 몸을 덮쳤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파혼 소식을 알리고 천천히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괜히 제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이 제 눈치를 봤네요. 여기저기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완전한 회복이 언제쯤일지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사연의 맨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호랑이를 피하다가 귀신이 쓸 뻔했다고 했죠. 아, 제가 피한 호랑이는 다행히 제게 돈을 보내고 이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때 안 보내고 3주 이후에 보내긴 했지만 그냥 제대로 받았다는데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여기서 귀신은 결혼할 뻔한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의 형이었습니다. 분명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그 인간은 동시에 제 인생의 구원자이기도 했잖아요. 형제 싸움에 저를 이용하긴 했어도 어쨌든 몰랐던 사실을 그 인간 덕에 알고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구원자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파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죠.
저는 혹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더 있나 하는 생각에 바로 약속을 잡아 나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호기심이 개구리를 죽이는 법이죠. 그렇게 더 남은 게 뭐가 있나 하는 불안감으로 나간 자리에서 예비 아주버님이었던 사람은 제게 대뜸 잘 지내냐 동생과 파혼하고 나서 걱정을 했다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말을 하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솔직히 내가 현정 씨 결혼을 막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걱정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결혼을 못하긴 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 구했으니까요. 그래도 괜히 이용한 걸로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랬네요. 이용한 게 어때서요? 아주버님 아니 그쪽은 절 이용해서 싫어하는 동생 앞길 잘 막았고 저는 그쪽 이용해서 더러운 사기꾼 하나 떨쳐냈으니 서로 상부상조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정리했으면 해요. 솔직히 상욱 씨랑 연관된 모든 사람들과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거든요. 가족이라면 더더욱이요. 계속 확실히 할 말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해서 저는 제대로 선을 그었거든요. 괜히 악연 같은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근데 이 인간은 이걸 못 알아먹은 건지 계속 혹시 시간 되냐 할 말이 있다는 문자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자도 또 걸려오는 전화도 제가 받지 않자 그제야 숨겨놓은 본심을 말하더군요. 저를 만나고 싶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그런 저를 위해 동생을 저버리는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 한번 만나달라고 말이죠. 이게 믿어지시나요? 더러운 사기꾼 호랑이 피했나 했는데 이제는 구질구질한 총각 귀신 하나가 제 앞을 막으려고 하네요. 진심으로 소름 끼치게 끔찍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저버린 건 그쪽 선택이고 내가 그쪽 동생이나 그쪽 같은 집안과 엮이는 일은 앞으로 평생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해온다면 나는 내 식대로 대응할 겁니다. 한 회사의 대표로 이를 게 많은 사람이니 이쯤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문자를 보내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네요. 아무리 서로 물고 뜯는 사이라고 해도 피는 못 속이네요. 겁 많고 구질구질한 본질은 형제 둘이서 똑 닮았어요. 우와 정말 제대로 액땜한 기분이랍니다. 마치 앞으로 10년간 재개올 불행이란 불행을 모아서 한 번에 치른 기분이에요. 물론 그 불행이 저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정말 만약에 이 사연을 그 형제 이명이 듣는다면 말해주고 싶네요. 서로 끔찍하게 싫어하는 주제에 서로의 안 좋은 점은 닮았다고 말이죠. 남 생각 안 하고 뻔뻔한 내면의 본질이 아주 똑같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본인 집구석 인간들은 죄다 답이 없고 이상한데 본인 하나만 정상이라고 진흙 속의 진주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근데 본인이 진주인지 아니면 그저 그 진흙에 굴러다니는 커다란 돌멩이 중 하나인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만나는 상대방이 본인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아니면 가족 전체가 그 이상함을 공유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무탈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중이랍니다. 매번 즐겨 듣는 이 채널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도 또 저와 함께 채널을 애청하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